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EBS 분석의 신 강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대표 강의 중에 하나고 선생님 강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강의예요. EBS가 올해부터 선생님 연계 비율이 50%로 뭐 간접 연계 이런 말이 있던데 줄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EBS 연계 비율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EBS 70% 연계에서 이게 이제 50% 그리고 간접 연계다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EBS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수로 덜 할 거야? 막 작품을 빼면서 공부할 건가? 원래는 10개 중에 7개 공부했다가 10개 중에 5개만 공부할 거야?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런 거야. 연계 비율을 줄인 이유가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EBS라도 좀 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에서 고3 때 다 EBS만 하잖아. 아, 이거 너무 파행 아니냐. 교과서도 안 배우고. 그래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 70% 연계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50% 연계면 공부를 안 해도 되나?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마치 물건 값을 깎아주듯이 20% 깎아줬습니다. 근데 애들 입장에선 그래도 절반이 연계된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더군다나 재수 N수생 학생들은 특히나 문학 영역에서의 EBS 파괴력을 작년에 시험장에서 실감했을 거라고.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를. 그죠? 거기다가 선생님 간접인데요, 간접? 국어는 원래부터 간접 연계야. 국어는 지문과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연계 방식이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연계 방식이 살짝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EBS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차라리 진짜로 학습 부담 줄여지고 학교 교육 정상화하려면 EBS 연계를 없애버렸어야 했어요. 근데 없애기 힘들걸. 왜냐, EBS가 원래 공기업 중에서 만성 적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EBS 70% 연계가 이제 시행된 이후부터 EBS 교재가 수험생들은 다 사야 되니까 흑자로 돌아섰거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걸 없애지는 못하고 좀 줄여줬다, 뭐 이렇게 됐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 아,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연계 비율이 30%만 돼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30%는 할 거지.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달라진 거는 없다. 괜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비율이 연계 비율이 좀 줄었지만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애들은 그냥 일단 공부하기가 싫잖아. 아니 20% 정도 줄이니까 어유 EBS 덜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덜 할 건데? 덜 한다의 기준이 뭐냐고 도대체. 작품을 골라서 할 거냐고 뭐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험생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EBS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EBS를 영역별로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영역은 뭐 문학, 독서, 그다음 선택 과목,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이런 것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 지문을 다 합니다. EBS 전 지문 다 분석할 겁니다.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지문이 출제될 것이다라는 게 대강 가문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불안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 지문을 다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EBS 영역별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선택 영역부터 얘기를 할게요. 화법부터. 자, 작년 수능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 수능 1번. 그리고 작년 EBS 수능 특강 화작문에 있던 교재. 올해부터는 화작언이라고 불러야겠죠.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니까. 작년까지 화작문. 자, 봐봐요. 이런 식이야.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냥 따온 게 아니라 EBS에서 발표 자료가 있어요. 연계 발표 보도 자료가 나왔어. 작년 수능과 작년 EBS 교재는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연계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수능의 말하기 방식 문제가 1번이었다.
작년 EBS 수특 화작의 말하기 방식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일종의 사기라고 봐야겠지? 이걸 연계라고 발표하고 앉아있다. 이거 뭐 애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비슷하지? 막 이런 식이에요. 야, 어떤 책에는 이 문제가 없냐? 화법 작문 다루는 책에? 이거 연계라고 보기 힘듭니다. 결국 화법은 결론은 이거야. EBS 화법 연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야, 시간이 되면 풀면 좋고 뭐 안 풀어도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작문 파트는 어땠느냐? 작문은 이런 식이었어. 작년 수능 4번에서 7번 여기 보면은 내용이 이런 거야. 장소의 회귀와 막 이런 거. 근데 골 때리는 게 이겁니다. 작년 EBS 수특 작문이 아니라 독서, 비문학. 비문학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장소의 획일성. 그러니까 연계는 작문 파트인데 비문학 지문에서 내용을 좀 따온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는 작문 파트에서 연계한 건 아니잖아. 독서 파트에서 내용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독서고 이건 작문인데 문제 유형이 어떻겠어? 완전히 다르겠지. 내용도 똑같지 않아. 그냥 소재 정도가 비슷해. 그러면은 작년에 EBS 작문 파트를 열심히 푼 애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독서 제재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EBS 작문 연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선택 영역, 선택자들은 시간이 되면은 EBS 화작문을 푸는 게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안 풀어도 상관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이 4권이죠. 4권. 문학, 독서, 공통.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야, 어떤 애들은 화법과 작문도 사고 언어 매체도 사더라. 도라이 아닌가 이거. 둘 중에 자기 선택 과목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문학하고 독서는 사는 거고. 이 4권을 선생님이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EBS 직접 리뷰하는 거 올려놨는데 4권이 페이지 합치니까 1494페이지야. 해설지 빼고. 거기서 이제 선택 과목 빼더라도 1000페이지가 훌쩍 넘는다 이거지. 분량이 상당히 많아. 수능 완성은 나중에 한 권으로 나올 텐데 수능 특강이 요게 이제 자기가 풀어야 되는 것만 3권이잖아. 굉장히 학습 부담이 크죠. 아직 기출 분석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EBS가 거기에 덮쳐버린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 다 풀어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 일단 선택 영역에 화법과 작문은 시간이 안 되면 안 풀어도 상관은 없다.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화작문을 공부를 한다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법, 언어와 매체, 언어 파트죠. 언어 매체 선택자들 잘 봐요. 자, 작년 수능 14번 이런 게 나왔어요. 견문장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리고 작년 EBS 수능 특강 개념 부분에 견문장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 이거야. 사기입니다. 모든 문법책에 다 있습니다. 견문장에 대한 설명 없으면은 그 문법책 불태워버려야 돼요. 모든 책에 다 있어 문법책에. 근데 이걸 연계라고 발표를 했어요 EBS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이런 식이에요. 봤지? 똑같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이런 걸 보면 와 똑같네 막 이래요. 모든 문법책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죠? 결론이 뭐냐?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연계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EBS 문법 연계 별 의미 없습니다. 다른 문법책으로 공부해도 어차피 이 내용은 나오게 돼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체 파트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넣을 수가 없죠. 왜 매체는 못 넣어?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니까. 작년엔 매체 파트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도 매체 파트가 안 나왔고 작년 EBS에도 매체 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데 이 얘기는 할게요. 문법, 뭐 EBS랑 별 상관없습니다. 이건 잘 들어. 매체 파트는 EBS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매체는 EBS를 푸는 것이 좋다. 왜냐? 연계 때문이 아니라 매체가 새로 생긴 영역이라 문제 자체가 별로 없어. 기출 문제가 아예 없어.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거 여러분들이 사서 풀거나 해야 될 텐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푸느니 당연히 그래도 연계 교재인 EBS를 푸는 게 낫다 이거야.
그 EBS 수능 특강의 매체 파트 보니까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어 놨어. 새로운 영역이라 더 신경 쓴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은 몰라도 매체 파트는 반드시 EBS 수능 특강을 풀도록 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언매 선택자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비문학입니다. 작년 수능 16에서 21번 보면은 박제가 뭐 이런 북학파 사상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EBS 수능 완성에 박제가의 사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똑같네요. 안 똑같아요. 내용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겹치더라 이거지. 이 경우에 EBS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거 연계 지문이네. 이걸 느낄 수 있느냐. 어서 이 사람 들어봤는데 요 정도. 끝. 내가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끝. 요 정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체감 연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낮아요. 기출이냐 EBS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문학, 독서 영역은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EBS보다는 독해력 향상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직접 근거를 보여주면서. 자, 그럼 문학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EBS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문학 공부를 말하죠. 보통은. 왜 그런지 봅시다. 작년에 시문학 38에서 42번에 3인곡이 출제가 됐죠. 작년 EBS 수능 특강 문학편 54페이지에 3인곡이 있었죠. 동일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EBS 수록된 부분이 그냥 나왔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EBS 수능 특강에 3인곡 전문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이만큼 발췌해서 문제를 낸 거거든. 그러니까 EBS 이거를 제대로 빠삭하게 공부한 애들은 똑같은 거네. 작년에 선생님 강의 들었지 EBS. 우리 이거 했죠. 작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6월 평가원 때 정철의 3인곡이 출제가 되면서 동일 작가의 작품이 수능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 그러면서 파이널에서 3인곡을 빼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마지막에도 별표 5개 쳐놓고 이거 올해 나온다 이러면서 수업했어요. 나왔어요. 적중률이 기가 막히네요. 자, 요거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지문이 이거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읽고 풀겠지.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 원문으로 출제했어. 수능에서. 3인곡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짜 원문. 거기다 충격적인 건 어휘풀이 빵. 원문으로 출제하고 어휘풀이 한 개도 안 줬어. 왜냐? EBS 제대로 공부했으면 공부했지? 원문 줄 테니까 그냥 풀어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원문을 읽어내려가는 첫 번째, 읽어내려가는 독해력의 차이가 엄청 날 거고 공부 한 해와 안 한 해. 두 번째, 스피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후두두두둑 오케이 문제 풀어야지 이게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계속 눈이 브레이크 걸리는 거지.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문제 푸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 알겠죠? 그래서 시문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EBS가. 작년 43회 45번에 가해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 역시 EBS에 수록이 돼 있었죠. 수능 완성에. 이것도 선생님이 별표 5개 쳐놓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던 작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엔 발췌해서 내나요? 현대시를 무슨 수로 발췌를 해? 이만큼 중에서 3줄 맞네?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출제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알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50%로 연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문학에서 연계 작품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그러면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잖아요. 이거. 선생님 왜 독서 영역은 변형을 하는데 문학은 변형을 안 해요? 원작을 훼손해?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해? 3인곡을 그거 보고 출제 교수님이 새로 써?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실릴 수밖에 없어. 특히나 시 같은 경우. 그래서 EBS에서 시문학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현대시 2개 중에서 하나, 고전시가 한 2개 중에서 하나만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EBS 공부하면은 그 지문 내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무조건 다 맞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는 정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시간 단축이에요. EBS 지문에서 시간을 확 줄여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산문문학도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들.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역시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죠. 그런데 EBS에 수록된 그 부분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소설은 한 300페이지 있으면 그중에 한 페이지 반 정도만 EBS에 실릴 거 아니야. 같은 작품인데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된 거지. 알겠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소설. 최고운전이 작년 EBS 수능 완성에 실려 있었죠.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같은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이 경우에 이게 연계성이 느껴져 안 느껴져? 소설인데 그 작품이긴 한데 다른 부분이 출제된 거야. 연계성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져요. 왜냐? 등장인물, 캐릭터 이런 건 그대로 가거든. 그리고 EBS 수록 부분과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른 부분이 출제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연계성이 느껴집니다. 지문 활용을 하는데 겹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EBS 수록 부분이 수능에서는 일부 또는 아예 다른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인물들이 똑같이 겹치고 사건의 맥락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EBS 산문문학 학습은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걸까? EBS 작품을 공부를 하기는 하되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냐? 그걸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OT에서 그걸 다 말을 하겠냐? 전체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과 곁들여서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알겠죠? 자,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 화법작문, 언어와 매체. EBS 연계는 의미 없습니다. 매체, 언매 선택자 중에 매체 정도만 EBS 수특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독서. 이건 잘 들어. 독서 영역은 시간이 되면 EBS 수능 특강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예체능이다. 또는 나는 이과다. 시간이 도저히 없다. 기출 분석하기에도 벅차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독해력 학습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신현균이 EBS 비밀학은 풀지 말라던데 이렇게 왜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풀어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시문학은 EBS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갈아 마셔야 된다 그냥 저거.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산문문학은 EBS 공부를 하되 전체적인 내용 학습을 병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지? 결론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 목표는 뭐냐? EBS 수능 특강 문학입니다. EBS 수능 특강 문학 전지문을 다 분석한다. 이게 이 강의의 목표 되겠어요.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이건 또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작년 수능에 EBS 연계 지문 전 지문 다 적중을 했습니다. 모든 지문 싹 다. 왜냐면 우리가 몇 작품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전 지문을 하는데 당연히 전 지문 적중을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교재를 보면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는 별표 4개, 5개짜리들만 묶어서 또 수업을 한번 했었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출제가 예상된다고 했던 작품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EBS 수능 특강 전 지문 다 분석을 할 겁니다. 한 지문도 안 빼고. 자, 다음 EBS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죠. EBS 지문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EBS 본교재도 풀고 근데 이제 좀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EBS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EBS 수능형 변형 문제 그러니까 뭐 OX 문제라든가 간단한 단답형이 아니라 진짜 보기 박스 문제까지 갖춘 수능형 변형 문제 이걸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 개강하는 이 시점에 아직 문제편은 안 나와 있어요. 제작 중입니다.
이 전지문에 있는 모든 지문을 분석해서 변형 문제를 지금 연구소에서 제작 중이에요.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교재가 이 색깔이잖아요. 우리 본 교재가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으로 변형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지문만 막 외우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도 좀 풀어봐야죠. 알겠죠? 전지문 변형 문제 만들면 쇠가 빠진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EBS 수능 특강 전지문 총정리하고 그다음 전지문의 수능형 변형 문제. 그러니까 몇 지문만 유명한 작품만 추려가지고 유명한 작품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야. 전지문 싹 다 아주 생소한 작품까지 문제 다 만들었어요. 알겠죠? 전지문 변형 문제까지 공부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 EBS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책이 너무 두꺼운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 이 강의 들으면 그러면 저 EBS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저히 EBS를 다 풀 시간이 안 되는 학생은 이 강의로 퉁쳐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EBS 본교재도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하게 돼 있어. 학교에서 아마 EBS 책 다 사라고 그럴 거야.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EBS가 포함이 될 거라고. 어차피 EBS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BS 수특 교재가 너무 두껍다.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거고 뭐가 덜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어떤 작품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작품은 좀 대강 보고 넘어가도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작품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그걸 선생님이 지문에 다 표시해놨어요.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중요도를 가려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다음 EBS 지문을 특히나 C 같은 경우에 거의 외우듯이 공부하는 호구들이 있습니다. EBS 공부는 암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텍스트가 EBS인 거고 실제로 공부는 독해력이 곁들여진 공부가 되어야 돼. 단순히 그 작품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도 예를 들면 C를 공부를 한다. EBS 작품을. 그러면 그 EBS 작품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C의 내용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단순히 EBS 지문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런 거예요. 자, 첫 작품 봅시다. 이 작품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 안 한다는 얘기야. 자, C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텍스트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C 읽는 걸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수업이. 그게 간접 연계 시대의 EBS 학습의 포인트인 거지. 알겠죠? 자, 다음 EBS 지문 활용해서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다. 이런 친구들.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다음 그와 관련된 변형 문제집이 곧 나올 테니까 그걸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보다 변형 문제 편이 판매 부수가 더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EBS 본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그다음 변형 문제를 푼 거야.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 소설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소설의 다른 부분으로 출제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 EBS는 진짜 지문하고 문제만 있잖아. 선생님 교재에는 지문, 그 지문에 대한 분석들, 지문 분석 정리된 내용 이런 것들이 보기 박스에 출제될 내용 정리 이런 게 다 돼 있거든. 그냥 EBS 교재로 퉁치면서 수업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일단. 알겠죠? 선생님 지금 책팔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 듣는 거랑 EBS 본 교재로 수업 듣는 게 다르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중간고사, 재학생들 잘 들어요. 재학생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고3들은 이 시험 범위에 EBS 수능 특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챙겨야 되잖아. 그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 모집 때문에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3학년 1학기 국어 시험 범위가 거의 EBS였죠. 재수 연생들은 알 거예요. EBS로 선생님들이 많이 시험을 냈었죠.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잘 봐요. 자, 일단 스텝 1, 첫 번째 파트는 전지문을 심층 분석을 합니다.
EBS 지문을 선생님이 지문 분석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능형으로 분석을 합니다. 단순히 소재, 주제, 갈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분석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놨어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이 작품의 주제의식, 시어 식구에선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뭐 작품 한눈에 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지문을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 책에. 알겠죠? 자, 그다음 요것도 있습니다. 심화자료학습. 이건 뭐냐면은 교재에 보면은 이 작품이 출제가 되면 보기 박스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3점짜리 보기 박스에 출제 가능한 내용들. 그 작품과 관련해서 보기 박스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쫙 써놨던 매 작품마다 다 있거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수능 시험에 3점짜리 보기 박스로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 써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EBS 분석서 중에서 제일 자세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기 박스에 나올 내용까지 예상해서 써놨어요. 그렇죠? 자, 다음 수능형 변형 문제. 문제편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문제 형식만 안 보여도 돼. 형식만 잘 보시면 단순히 뭐 OX, 단답형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수능형 문제들. 보기 박스까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수능형 문제들을 다시 수록을 해놨어요. 요거. 알겠죠? 현장 강의 학생들은 요거 풀게 될 거고 온라인 친구들도 필요하다면 변형 문제 집이 따로 나오니까 그거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강의 듣는 친구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전범위 손글씨 해설지가 제공이 될 거예요. 집으로 보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 페이지 그리고 선생님 카페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조교가 선생님 수업을 직접 들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작품 다 필기하고 지문 분석까지 다 해서 손글씨 자료를 요즘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더라. 선생님은 컴퓨터도 익숙한 세대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나이가 나오니까. 선생님은 컴퓨터도 사실 그렇게 익숙한 세대는 아닌데 와 조교 작업하는 거 보니까 아이패드에다가 톡 찍으니까 형광펜 표시가 쫙 그으니까 쫙 되는 거야. 거기다가 손글씨를 펜 톡 찍어갖고 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그거 인쇄거니까 우와 그대로 찍혀 나오더라고. 야 시대가 진짜 좋아졌더라. 우리 조교가 아이패드로 깔끔하게 작업을 해서 수능에서 한 개 틀린 친구입니다. 거의 국어 천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 친구가 손글씨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매 강마다 손글씨를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EBS 특공대. 이름이 좀 유치하지만 EBS 특공대는 뭐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EBS 변형 모의고사가 제공이 될 거야. 집으로 보내준다는 게 아니야. 선생님 페이지에 이투스 페이지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 강의 수강생들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요거 열심히 풀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이게 제일 큰 거죠. 선생님 네이버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등업란이 있는데 신영균 치면은 네이버에 나와. 선생님 카페 들어가면 벌써 몇만 명 공부하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등업 신청란에 EBS 수강 중 이렇게 하면 바로 정회원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뭐가 좋은 줄 알아?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학습 자료가 문제 유형별로, 영역별로, 난이도별로 하다못해 뭐 우리 학교 내신에 이 작품 들어가는데 이거 혹시 자료 있나 찾아보면 웬만하면 다 있을 거야. 알겠죠? 엄청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들을 마음대로 퍼다 나르면 죽여버릴 거야. 퍼다 나르는 건 안 돼. 본인만 인수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퍼다 나르면 다 고발해버릴 거야. 알겠죠? 불펌 그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한결같아요. 내 강의를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라는 목표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 올해 수능에서 국어 1교시에 1등급 맞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깔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장에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선생님을 처음 본 거라서 좀 어색할 수는 있죠. 선생님 처음 봤지? 선생님을 인강에서 본 적 있나요? 처음 봤죠 지금. 눈가를 파버리고 싶어요. 눈알이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수험생은 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온라인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만 조금 열심히 하면 대학 가기 너무 좋은 시대야. 왜? 대다수가 허수라고. 대다수가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재수연수 학생들은 작년에 학교 분위기를 봤으면 알 거야. 중간에 코로나 터지고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학교에 와서 애들이 공부를 하나? 안 하잖아. 개판이었잖아. 작년에 어마어마한 재수생들이 양산이 됐다고 지금.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 쉽게 말하면 50만 명이 수능 보면 원래 그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는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이런 친구들이어야 되는데 50만 중에 한 25만 명은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얘가 고3 수험생이구나. 쉽게 공부하는 애들이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안 되더라 이거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수험생답게 공부만 하면 너 올해는 대학 간다고. 어? 올해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뭐냐면 눈빛이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이 강의 듣고 EBS 정리하고 1등급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달려들도록 하시라. 알겠죠? 자, OT 여기까지. 1강에서 봅시다.